네, 오늘 강의는 간호 전문인으로서 우리가 법과 그 윤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로서 책임다하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면허와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의료인 중에 한 종사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우리가 의료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간호사의 자격 조건이 되려면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보면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행하는 의료행위라든지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행하는 의료행위, 그리고 전시나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서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행하는 의료행위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학생이 실습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은 간호사의 임무를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에서의 간호사의 임무 규정은 일제강점기 외래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는 일본식 간호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라고 하는 역할 규정이 1952년 국민의료법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지금까지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서 간호학문이나 간호실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 보조자로서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었기 때문에 전문직 간호사의 임상적인 의사결정이나 간호사의 간호 진단 또는 간호 처치 등에 대한 권한을 제약을 해왔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포괄 규정을 했기 때문에 간호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아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 등을 통해 소극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와 달리 세계의 간호관리법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1902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간호법을 시작으로 해서 1923년까지 48개 주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의 간호법의 내용을 보면 간호 업무에 대한 정의, 기준, 그 다음에 교육과 자격 유지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 행정 규제와 전문 간호사와 간호사의 민형사상 책임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간호 실무 표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도 간호사나 미드와이브, 그다음에 헬스 비지터 액터 등 즉 간호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1979년에 제정을 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보건법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호사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사의 업무와 법적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을 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간호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서 간호사를 위한 단독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간호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그 실무 범위가 미국 일리노이주의 간호법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전문직 간호사의 그 실무는 감독기관의 간호표준 준수를 통해서 아래 열거된 활동들과 적절히 훈련받은 간호사의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기타 활동들을 포함하며 모든 환자와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간호의 전 범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얼마나 자세히 그 간호법이 되어 있냐면 먼저 그 환자의 건강 수준, 그다음에 상태 변화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간호 사정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환자 중심의 치료 계획 내에서 통합된 간호 계획을 수립하고 간호 진단을 내리고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간호 중재를 결정하고 간호 전략과
권위 있는 보건의료 전문직으로부터 처방되거나 지시된 처치를 실행한다. 이런 등등등 마지막에 환자 안전 지원 시스템이나 정책, 절차 이런 것 등의 개발에 참여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간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권리는 이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법적 책임과 의무, 전문직으로서 법적 권리는 서로 균등하게 잘 무게를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간호사의 권리는 의료법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서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해서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의료법에서 명시된 그 의무를 보면 진료 거부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 제15조에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그래서 진료 거부 금지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즉 의료법 제19조 비밀 누설 금지에서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본을 내주는 등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 신청서 및 위임장, 인감증명, 이 동의서라든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할 경우에 한해서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렇게 진료 거부 금지 의무와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 유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외로 의료인으로서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나 긴급 피난, 그러니까 즉 성병 환자로부터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우자한테 사실을 고지한다라든지, 운전사가 간질병이 치료를 했다. 그럼 의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에서 면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감별 금지 의무. 아마 이제 요즘에 그 의료법 제20조에서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난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이걸 인부나 인부의 가족,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태아의 성 감별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되고 태아의 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해서도 안 된다라고 우리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기록 의무인데, 의료법 제22조에서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기록부에 간호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을 해주고 그리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호기록부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내용으로는 체온, 맥박, 호흡, 혈압 이런 거와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에 대한 상황, 그 다음에 투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섭취나 배설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호기록에 기록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호기록의 보존 기간은 5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 방법에 대한 지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 제24조에서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이나 그 밖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그 환자의 어떤 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의무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또 알아야 되는 간호사의 의무가 있는데, 판례에서 인정하는 간호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의무가 주의 의무, 다음에 나올 설명 의무, 그 다음에 확인 의무, 그리고 검사나 감시나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주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것을 태만이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면 이걸 우리가 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에는 언제나 간호실무 표준이 있는데, 이 간호실무 표준은 주의 의무 기준인 표준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간호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간호실무 표준에 준해서 행위를 하면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견 유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한 간호사라면 행위 시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는 것이 예견 의무에 대한 거고, 결과 회피 의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즉 간호사는 간호학의 발달에 따르는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지식을 습득해서 해당 간호행위에 있어서 그 시점의 수준에 달해야 된다는 의무, 즉 우리가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예견의 의무도 있어야 되고 결과 회피의 의무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례 하나를 보면 1985년 개인 의원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약 10년간 키우던 중 혈액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식이 아닌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원은 원고 그 부부에게 친생자가 아닌 다른 신생아를 인도한 것은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사용자인 병원장의 과실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신생아의 관리 보호 인도에 있어서 간호사의 주의 의무가 부족했기 때문에 간호사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인정이 된 그런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의무 중에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설명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성질상 환자의 생명 및 신체에 상당한 침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세한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의 대상자는 설명을 이해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법적 대리인이나 부모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즉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병상의 정도, 그 다음에 예후, 합병증의 종류, 특히 위험을 동반하거나 후유증으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 또는 그 빈도, 즉 해당 의료행위는 동의권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라고 납득할 수 있게 동의되었어야만 동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교육 수준이 낮은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우리 나름으로는 설명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설명을 듣는 대상자가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설명한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야만 설명 의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단적 의료라고 하는 것은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를 행하기에 앞서서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형사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 조심을 해야 되고, 다만 예방접종, 강제 격리 수용, 교통 차단, 강제 입원 등은 동의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보호자 없이 구급차에 실려온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간호사정이나 응급간호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환자의 위험이 중대하고 시간적으로 급할 뿐 아니라 환자가 의식이 있더라도 간호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면 승낙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간호행위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의료인으로서 간호행위는 적법한 거고 간호사의 설명행위가 면제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또 의무가 확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는 간호보조 인력에게 위임한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고 확인해야 되는 의무를 갖는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을 할 때 간호사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호사는 이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 단순한 일들을 간호보조사에게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위임은 할 수 있지만 책임은 위임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위임을 했으면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보조 인력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범하는 경우에 업무를 위임한 간호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간호사는 투약 업무에서 환자라든지 투약 시기, 약품의 분량, 부위, 방법,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되고 의료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성이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 여부에 대한 판례에서 보면 이질이나 중증 탈수증으로 입원한 소액의 의사는 간호사에게 포도당 10cc에 염화칼륨 0.5ml 이퀴발렌트를 혼합해서 5분 이상 천천히 혈관 주사를 하라는 처방을 했습니다. 간호사는 위 주사액을 직접 혈관에 천천히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지게 했어야 되는데 직접 혈관에 주사를 했고 약 2cc 주사할 때 환자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도 계속해서 약 1분간을 더 주사액을 전량 주입을 했습니다. 환자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에서 의사는 간호사에게 수칙을 주지시키지 못한 점으로 죄가 인정되었고 간호사는 약을 혈관에 직접 주입 속도를 어겼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나 이상 증상이 발견됐을 때 중단을 하고 의사에게 보고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보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 과실이 인정이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무 중에 이제 감시 및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없어도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즉 간호사는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의 한 판례로 보면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그 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중환자실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던 환자가 혼자 소변을 보러 가는 것을 중환자실 간호사가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환자가 화장실에서 소변보다 넘어져서 급성 뇌경막하 혈종 및 뇌부종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복원하였으나 간호사가 이를 방치했던 점, 왜냐하면 뇌출혈로 입원했기 때문에 절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소변도 침상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가족들이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지만 환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정이 되고 병원의 관리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환자를 돕거나 감시하고 지도할 의무는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인지해서 스스로 수행해야 되는 간호 업무로 보고 있고 간호사의 단독 과실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제 실무 현장에서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호사의 법적 책임을 보면 현행 의료법의 간호 관련 규정을 보면 간호사 및 간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법 규정이 추상적이고 제한적이어서 간호 업무의 범위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제8항을 보면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의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을 하고 간호활동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간호사는 간호 표준에 따라서 그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며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이 내린 판단과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환자에게 소리를 입힌 경우에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함께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 책임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해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원리가 지배적인 게 민사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형벌, 즉 범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대해 국가의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죄가 법에 엄밀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민사 책임에서 계약 책임, 불법 행위 책임,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 민사 책임에서 계약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환자는 단순한 치료행위의 객체가 아니라 그 자기 신체의 의료적 침습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와 대등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평등한 계약 관계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 책임에서 간호사가 업무상의 주임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성 요건이 가져야 되는데, 먼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가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네 번째 가해 행위하고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면 불법 행위 책임을 민사적으로 우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사 책임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형사 책임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간호사가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세 가지의 이런 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호 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서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 규정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을 정지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가 임상 실무에서 간호 전문직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한 번씩 여러분이 봐두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간호 과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은 어떠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행동하지 않은 잘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실의 특수한 형태가 과오인데, 이 과오는 교육받고 훈련된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업무 표준을 위반하는 것을 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과오와 과실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과실이라고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제 민사상 책임을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실은 불법 행위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그런 주의 의무를 태만히해서 합리적이고 철저한 행위에 실패를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과실이라고 한다면, 과오는 과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특수한 형태로서 특수한 전문직 훈련과 교육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표준 행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간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과오를 간호과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고는 간호행위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 간호사, 직원 등에게 예상 외로 원치 않는 어떤 불상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고는 간호사가 간호 표준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환자의 식사, 입욕, 배설, 취침 이런 생활관리와 이송 또는 억제 등의 안전관리, 그 다음에 의료기자재 취급, 소독관리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호사는 환자의 침대 높이, 난간, 소아과 환자의 환희, 옷이 질질 끌리다가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핫백의 온도, 화상 때문에 병실 바닥에 물청소, 미끄러지면 낙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등등등의 간호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투약과 응급 의료에 대한 내용을 하나 예시로 두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간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적이거나 조직적인 어떤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예방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먼저 개인적인 예방 방안으로는 일단 대상자와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 실무 표준을 기초로 해서 최선의 간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내용이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호소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에 의하여, 우리 전문직 간호사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을 하고,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이나 관련 규정, 그리고 지침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세하게 읽는 그런 개인적인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직적 차원에서의 그 예방 방안을 보면 간호 실무 표준이나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모든 간호사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간호사의 실무 관련 법적 의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사건 보고나 의사소통 체제를 마련을 해야 되고, 조직적인 위험 관리를 제도화하고, 간호 과오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병원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요청을 해서 조직적으로 예방 방안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하는 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요즘에는 일들이 복잡하고 다단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업무 위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고려를 해서 업무를 위임을 하고, 위임의 대상은 간호조무사와 같은 유자격자와 보조원 또는 간호실습 학생이 될 수도 있고, 환자, 보호자와 같은 비전문가들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간호사만이 간호를 위임할 법적이고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동시에 간호 업무 위임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의 부적절한 업무 위임이나 불충분한 감독은 직무 태만으로서의 과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간호사는 위임받은 직원의 업무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한에서 그 일을 수행시키게 하고 면밀히 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가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